자, 그러면 오늘부터 심화 특강 하도록 할게요. 이 사료 특강을 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료를 살펴보지 못했던 것도 있고 교재에 보면은 사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사료를 살펴보지 못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료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됐던 것들도 있고 사료라는 게 사실 첫째, 똑같은 게 나오진 않아요. 둘째, 하지만 자주 언급되는 사료가 자주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는 것들은 그래도 좀 빈출. 알겠죠? 자주 나오는 것들은 그래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료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전공할 건 아니잖아요. 역사를 앞으로 전공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막 하나하나 다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장을 읽고 그 중에서 왜 우리 국어랑 비슷해요. 키워드가 뭔지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요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힌트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구나. 그래서 힌트를 찾아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게 하는 거지 사료를 외울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너무 많기 때문에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자주 나오는 건 그래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요건 요거구나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사료를 살펴보면서 또 할 수 있는 건 진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도를 9주 동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어서는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소한 같은 수업을 3번 이상은 들어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베이스가 없어요. 노 베이스야. 그런데 수업을 한 번 들었다. 나는 한국사를 2달에 끝내야겠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사는 첫 번째 들었을 때는 이제 여러분 중에서 아예 베이스가 없는데 첫 번째 들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그리고 들을 때는 알아들어요. 수업을 들을 때는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알아는 듣지. 근데 막상 여러분이 혼자 집에 가서 복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왜냐면 다 모르는 단어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쯤 들으면 들은 것 같기도 해. 세 번째 들어야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듣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들어야 이제 알아. 그래서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거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은 각자 전부 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건 다 맞춰서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거예요. 최소한 한국사는 3번 이상 들어야 돼요. 똑같은 수업이어도 상관없죠. 뭐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수업을 저는 3번 이상 무조건 들으라고 해요. 학생들한테. 그 정도는 들어야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다. 암기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나 다 한꺼번에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그냥 듣고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나 중요한 뭐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체크하고 세 번째부터는 저 말 중에서 중요한 건 저거지 제 말을 알아들으시는 거죠. 저랑 이제 소통이 되는 거고 4번, 5번 돼서 이제 암기 말하자면.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한국사가 단기간에 끝내기는 좋은 과목이긴 해요. 여기서 말하는 단기간이라는 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나서 암기. 그건 단기간에 할 수 있죠. 암기니까. 결국에 끝은 암기거든요. 한국사 같은 경우도.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면 좋죠. 그래야 빨리빨리 기억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결국 한국사도 암기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고 사료를 살펴보는 건 사료가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1단원부터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진도를 훑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이런 거였지 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2회독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1회독은 우리가 9월달까지 했고 2회독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진도를 전체를 다시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료를 한번 보는 거고 최근 들어서 시험에 사료가 나오는 문제의 출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냐? 거의 90%. 그러니까 20문제가 출제된다고 봤을 때 18문제 정도는 사료를 제시하고 답을 찾는 문제. 아까 우리 나왔던 문제처럼 그런 시험 문제 풀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료 제시형 문제거나 아니면 순서 나열형 문제거나
그래서 사유제 시형 문제가 거의 한 18문제, 17, 8문제가 출제되는 편이니까 사료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파악하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사료를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모의고사 봤던 거 풀었는데 거기서 공약 3장 같은 건 그게 뭔지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연결시키기도 애매하지. 잘 모르면. 그러니까. 그래서 사료를 모르면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료를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사료를 쭉 훑어보면서 여러분하고 이회독의 효과를 내면서 또 사료도 한번 분석해보고 이렇게. 그래서 사료 특강을 마련했으니까 이제 그 시간을 심화를 마련했으니까 여러분하고 한번 사료를 쭉 같이 보면서 볼게요. 수업은 여러분 사료를 여러분 이제 다 교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쭉 읽고 그다음에 이거 밑줄이 쳐 있을 거예요. 전부 다. 그쵸? 중요한 내용에 밑줄이 쳐 있으니까 밑줄 쳐 있는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확인. 네, 그렇게 하고 뭐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한국사 2회부터 보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우리 진도 나갈 때 얘기했지만 한국사 2회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아시죠, 여러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가 아니고 사실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 기억에는 몇 년이야? 기억도 안 나. 한 2년쯤 전에, 1, 2년쯤 전에 한번 나오고, 그것도 우리 직렬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보는 직렬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의 안 나온다. 그래서 여기선 그냥 이거 있었지 이런 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되죠. 자, 역사학습의 의미에서 첫 번째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죠. 자, 역사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죠. 역사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 하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의미, 여기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와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 그리고 주관적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E.H. 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죠. 자, 첫 번째 사실로서의 역사에서 첫 번째 봅시다.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라는 건 네 의견은 빼고 이런 뜻이겠죠. 네 의견을 넣지 말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오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해야 한다. 사실만 말해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 봅시다.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다.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건 주관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분석하거나 해석하거나 이렇게 의미가, 그러니까 주관이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다라고 하는 건 과거의 사실이 현재에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크로츠의 말도 마찬가지죠. 과거 사실이 현재에 새롭게 해석될 수 있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가와 역사상의 사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맨 마지막에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자,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여기서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것도 과거 사실이 현재에 와서 새롭게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주관이 들어갔다는 건 뭔가를 분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하거나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이건 주관이 들어간 거구나. 누군가가 분석하고 누군가가 의미를 부여하고 누군가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이거는 주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선사시대와 국가의 형성에서 첫 번째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단군의 건국 이야기에서 일단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자, 단군의 건국 이야기. 자, 이 단군의 건국 이야기에서 첫 번째 보는 게 맨 마지막에 삼국유사부터 볼까요? 자,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은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 운기, 자,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여지승남,
자,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 그리고 이 중에서 최초는 당연히 뭘까요? 삼국유사겠지? 단군의 건국 이야기, 단군 설화가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책은 당연히 뭐겠어? 삼국유사겠지, 당연히. 자, 그럼 삼국사기에는 단군 기록이 없다. 네, 없다. 알죠? 삼국사기에는 단군 기록이 없다. 자, 그래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들 한번 쭉 나열한 거고 가끔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기록된 게 뭐 아닌 것은 뭐냐.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사료는 물론 기록은 당연히 삼국사기를 물어볼 때가 제일 많죠. 삼국사기 아니라는 것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부터 밑줄 쳐 있는 거 볼게요.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자, 두 번째 줄에 요와 같은 때라고 써있죠. 이거를 우리는 여고동시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요임금과 같은 시기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중국의 요순시대라고 해서 막 요임금, 순임금이 굉장히 훌륭한 태평성대. 자, 그런데 그때 그 요임금이라고 하는 그 임금과 같은 시대에 단군한검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고동시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위서와 고기를 인용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책은 삼국유사인 거고 거기 보시면 뭐 위서에도 써있고 그 다음에 고기에도 이런 말이 있다라고 있으니까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줄에 하늘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다. 여러분, 하늘의 신인데 그의 아들이 환웅이고 그 환웅이 우리 단군의 조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거고 우리는 그 자손인 거니까 여기서는 선민사상임을 알 수 있죠. 선민사상이라는 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야. 하늘의 자손이야. 다른 말로 하면 거꾸로 하면 우리의 조상은 하늘이야 라고 하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여러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생각을 가지고 내려와서 인간을 다스렸다. 그래서 환웅이 인간을 다스렸고 자, 천부의 세계를 가지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풍백우사 운사로 하여금 360여 가지 인간의 일을 주관하게 했다. 자, 풍백우사 운사를 통해서 농경사회. 자, 농경사회, 풍백우사 운사를 통해서 농경사회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줄에 곰과 호랑이. 자, 곰과 호랑이가 와서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니까 토테미즘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환웅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다. 자, 환웅이랑 웅녀랑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족 간의 결합을 통해서 국가가 생긴 거지, 말하자면. 이게 이제 단군한검이고 고조선의 건국설하니까 고조선이 생긴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부족 간의 결합으로 국가가 형성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단군왕검이다. 자, 여기다 써볼까요? 단군왕검.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군장. 자, 그러면 제사장과 군장이 한 단어에 들어있다. 재정일치. 재정일치 사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단군설화에서 재정일치를 알 수 있는 단어를 골라라. 단군왕검. 알겠죠? 재정일치를 알 수 있는 단어를 골라라. 그럼 단군왕검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밑줄 쳐 있는 거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봤고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들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걸로 넘어갈게요. 2번 고조선과 영과의 대립. 자,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자 조선의 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했다. 자, 조선의 후 역시 왕이라 칭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왕국의 단계로 들어선 거죠. 자, 그러면 자,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대로 하면은 무슨 시대에 생겼어요?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생겼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생겼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청동기 시대에 생겼고. 자, 그 다음에 국가 단계로 보면은 무슨 국가? 군장국가 단계에서. 군장국가 단계로 생겼죠. 앞에서 우리가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건 재정일치의 군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군장국가라고 하는 단계에서 나라가 생긴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멸망할 때까지 발전을 해서 청동기에서 철기까지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느 시대까지 존재해? 철기 시대까지. 철기를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군장국가에서 금방 우리가 후가 뭐라고 했어? 스스로 왕이라 칭했다고 했죠? 그러면은 왕국까지 간 거예요. 물론 연맹왕국이면 어디랑 어디랑 연맹을 했냐? 연합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국왕을 칭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장국가에서 연맹왕국 단계까지 갔어. 즉 왕이 있었어.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청동기에서 생겨서 철기까지 갔고 군장국가 단계에서 생겨서 왕국까지 갔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건 왜 우리 부왕, 준왕 있었잖아요. 부왕, 준왕 같은 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연나라 장군 진계를 보내서 2000여 리의 땅을 빼앗았다. 자, 연나라 장군 진계, 그러니까 BC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연나라 장군 진계의 침입을 받았죠. BC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연나라 장군 진계의 침입을 받았다. 자, 연나라 장군 진계가 쳐들어와서 2000여 리의 땅을 뺏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중심지가 옮겨졌죠. 중심지가 이동했다. 그러면 중심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냐? 요령에서, 요령은 요동반도, 요동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령에서 한반도 북부 지역까지 중심지가 이동했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연나라 장군 진계가 쳐들어왔어. 그래서 중심지를 이동했는데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거냐? 요령 지방에서 한반도 북부로 이동했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가 죽고 아들 준이 왕위에 올랐다. 자,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자, 부왕, 준왕 등의 강력한 왕이 등장했는데 자, 부왕이 아버지고 준왕이 아들이죠. 그럼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줬다? 아들한테 물려줬다. 그러면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줬다는 거 왕권이 세다. 비교적 세다. 물론 여기서 왕권이 세다고 해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 거다?는 아니다. 그렇죠. 중앙집권 국가는 나중에 철기시대에 넘어가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돼야 되는 거죠. 중앙집권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줄 정도로 왕권이 세다. 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가 죽고 아들 준왕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연맹왕국이다. 연나라 진계가 쳐들어왔다. 그리고 부왕, 준왕 같은 왕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사료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위만으로 가볼까요? 자, 위만조선의 성립 봅시다. 자, 한이 노관을 연왕으로 삼자 조선이 연과의 경계를 필수로 삼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나라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아까 뭐 주나라가 있었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연나라가 있는데 이제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와 연나라가 국경을 닫고 있었거든요. 이제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관이 모반하여 흑로로 들어가고 연나라 사람 위만이 망명하여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망명을 했다. 지금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연나라 사람 위만이 망명하여 호복을 하고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 이에 이르러 준에게 항복하였다. 자, 이건 이제 위만의 망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위만이 망명을 할 때 뭐를 하고 왔냐? 거기 보시면 호복을 하고 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호자가 오랑캐 호자예요. 그러니까 오랑캐의 복색을 하고 왔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조선 옷을 입고 왔다. 조선의 복색을 하고 왔다. 이게 이제 흰 옷이라든가 상투를 틀고 왔다. 자, 요 기록은 지금 중국의 기록이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오랑캐인 거지. 그래서 위만이 오랑캐의 복색을 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조선 옷에 조선의 복색을 하고 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복이라고 하는 건 오랑캐의 복색이다라는 뜻으로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아, 흰 옷에 상투를 틀고 왔다는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걸 중국 측의 기록이기 때문에 호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만이 올 때 아, 우리 옷 입고 왔구나. 자, 그리고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준. 거기 보시면 준에게 항복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준은 준왕. 앞에서 우리가 부왕, 준왕 할 때 그 준왕에게 항복을 했고, 자, 준에게 서쪽 경계에 살기를 구하고 중국 망명자들을 모아서 조선을 지키는 병풍이 되고자 했다. 준이 이를 믿고 은혜를 베풀어 박사라는 벼슬을 준 거예요. 이 벼슬은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데리고 어떤 지역을 지킬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세력을 거느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벼슬이에요. 그래서 박사로 삼아서 서쪽 변경을 지키라고 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위만이 와서 나라를 빼앗았죠. 그래서 4번 보시면 자, 조선 후 준왕이 여기서 이제 후라고 표현했어요. 원래 이제 왕인데 여기서는 제후 뭐 이런 뜻으로. 자, 그리고 왕을 친하다가 연나라 망명한 위만의 공격을, 이거 오타네, 공격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자 그 측근 신하와 궁인들을 거느리고 달아나 한 땅에 들어가 스스로 한 왕이라고 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위만조선이 성립된 거죠. 자, 위만조선은 언제 성립됐냐면 BC 194년에. 그래서 BC 194년부터 멸망한 게 BC 108년이니까 요 시기 사이에. 그래서 지금 요 BC 194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누구를 몰아내고 왕이 됐냐? 준왕. 그래서 준은 쫓겨난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 준은 어디로 내려갔냐? 한 왕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마한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만 아래로 내려가서 서해안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서 사만의 왕, 마한, 특히 사만 중에서는 이제 마한의 왕쯤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왕의 남하라고 하는 건 고조선의 유이민이 이제 사만으로 내려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위만의 발전. 자, 일단 위만조선은 요 시기, BC 194년에서 BC 108년까지 요 시기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봅시다. 위만조선의 발전. 위만이 위엄과 군사와 위엄과 재물을 얻게 되어 작은 고을을 침략하여 항복시켰다. 진번과 임둔도 모두 와서 복속하여 땅이 수천리나 되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정복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다 써볼까요? 자, 우리가 위만조선의 특징 하면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위만조선의 특징은 첫 번째가 철기의 본격화. 철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두 번째가 활발한 정복 활동. 우리 금방 본 것처럼 활발한 정복 활동이 이루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게 진번 그리고 임둔. 이런 지역들을 점령했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진번, 두 번째 줄 앞에 임둔. 이건 이제 정복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중앙 정치 조직의 정비. 그래서 뭐 비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벼슬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개무역. 자, 중개무역은 중국의 한나라와 그리고 한반도 남부의 소국인 진. 자, 한나라는 중국이고 한반도 남부의 소국인 진 사이에 중개무역을 했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4가지가 위만조선의 특징이고,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손자 우거에 이르렀다. 자,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 우거왕. 네, 마지막 왕이 우거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만의 아들이 차왕, 그 다음에 아들이 우거왕. 그래서 마지막 왕이 우거니까 우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나라에서 도망해온 사람들이 잠언 많았다. 일찍이 천자를 뵈러 들어오지도 않았고 진번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천자를 보고자 해도 가로마가 통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가로마가 통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건 중개무역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한과 진 사이에 원래 무역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중간을 딱 막고 위만조선이 이득을 다 챙긴 거예요. 이렇게 서로 통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리고 이득을 챙겼다.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중개무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한나라가 쳐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줄에 조선상 역계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조선상은 벼슬 이름이고요. 역계경은 사람 이름이어서 이 사람이 이제 뭐 건의를 했으나 우거가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뭐 틀어져가지고 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멸망할 때쯤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우리는 7번으로 갑시다. 고조선의 멸망. 자, 니계상 3이 사람을 시켜 조선왕 우거를 죽이고 항복해왔지만 왕검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즉, 자, 고조선이 멸망을 할 때 요 BC 108년이죠. 자, 멸망하기 1년 전에 한 무제가 쳐들어와요. 자, 한 무제가 쳐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지배층의, 지도층의 분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어떻게 하자라고 아까 역계경이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이 사람은 망명을 했다고 했죠.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다고 했고, 이렇게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지배층의, 지도층의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조선 왕 우거를 죽였죠.
니계상 3이라는 사람이 조선왕을 죽이고 여기서 이제 우거를 죽였죠. 그러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났고 왕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어? 한나라에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조선이 망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항복해 왔고 왕검성은 함락되지 않다가 결국에는 우거왕의 대신 성기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대신들을 공격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침내 조선이 평정되어 사군을 두었다. 자, BC 108년에 고조선은 망했죠? 자, 그러면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의 상황은 어때요? 한 사군이 설치됐고 그 다음에 풍속이 각박해져서 법률이 60여 개로 늘어났다. 원래는 8조법이었잖아요. 기억나죠? 근데 법이 60여 개로 늘어났다. 그래서 한 사군이 설치됐죠. 그리고 풍속이 각박해졌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군을 두었다라는 건 한 군현, 한 사군을 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내려가 보면 고조선의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8조법. 자, 봅시다. 고조선의 8조법에 자, 그러면 8조법은 맨 마지막에 출처를 보세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한서. 그래서 8조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한서 지리지. 자, 원래는 법이 8개, 남아있는 건 몇 개? 남아있는 건 몇 개? 3개. 3조목이 전해지죠. 자, 원래는 8개, 남아있는 건 3개. 자, 그럼 그 남아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줄 끝에 나오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살인자는 사형이죠? 자, 그래서 생명, 노동력을 중시한다.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는다. 상해는 곡식 배상. 곡식으로 배상한다. 그쵸? 자, 그러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곡식이 있다는 건 사유재산이 있다는 거, 농경사회라는 거, 그 다음에 노동력을 중시한다는 거 이런 것 등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자, 절도는 노비. 자, 절도는 노비로 삼는다. 여기서는 절도가 나쁘다는 건 역시 사유재산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노비가 있다는 건 계급사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돈 50만 전은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돈은 아니겠죠? 자, 일부 지배층은 화폐를 사용하는구나. 일부 지배층은 화폐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줄 끝에 여자들은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는다. 자, 지금 제가 8조법 중에서 몇 개가 남아있다? 3개가 남아있다? 그런데 요 3개는 쉽게 말하면 뭐 첫째, 둘째, 셋째 같은 서수가 붙어있어요. 숫자가 붙어있어서 정식법.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여자들은 뭐 정조를 지켜야 되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부록으로 따라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8조법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전해져 오는 부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자들은 편벽되고 신용이 뭐 있어 음란하면 안 된다? 그럼 여자들만 음란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자에 대한 규정만 있다는 건 여기서는 남성 중심 사회다. 자, 남성 중심 사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부장적 사회라고 그래요. 가부장적 사회, 남성 중심 사회다. 여자들에 대한 규정만 있잖아요. 남자들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 4번째 마지막 거는 정식법 아니라고 했어요. 3개만 전한다. 근데 여기는 부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거죠. 8개의 법으로 다 사람들이 지키고 살았는데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풍속이 좀 각박해져서 자, 밑에서 3번째 줄 보시면 군을 설치했죠.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이 문단속을 하지 않고 왜냐면 법 8개로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문단속을 하지 않고 살니까 장사하러 온 사람들 여기서 이제 중국인들이겠지.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도둑질하고 하니까 풍속이 각박해져서 원래는 8개였었던 법이 몇 개로 늘어나 60여 개 조로 60여 개 조로 증가하게 된다.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와서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카페 같은 데서 그냥 두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게 제일 신기하대.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내가 차고 있는 가방으로도 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왜 외국 나가면 소매치기 같은 거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앞으로 메고 있었어. 그래도 가방으로 손이 이렇게 들어와.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핸드폰은 말할 것도 없고, 핸드폰 같은 데 잠깐 둔다? 그럼 가져가라는 거나 똑같은 거야. 네 거다, 내 것이 아니다, 이런 거나 똑같은데,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신기한 게 그런 거래요. 이렇게 핸드폰 놓고 화장실도 갔다 오잖아요. 노트북도 놓고.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치안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발달이 돼 있어요. 생각보다 살기 좋아.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 자, 봅시다.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여러 나라의 성장. 조금 지우고 할까요? 자,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거 말고 이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시험에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철기시대 여러 나라에서는 사료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부여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부여는 현도의 북쪽 천여리에 있는데, 자, 요런 설명들도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라는 거죠. 자, 남쪽으로는 고구려가 있대. 그럼 남쪽보다 고구려보다 위에 있는 나라라는 거지? 그럼 고구려보다 위에 있으면 부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순서는 알고 있죠. 여러분 지도에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순서는 건 알고 있어야 되니까, 남쪽에는 고구려가 있다고? 그러면은 부여지. 이렇게 딱 찾을 수 있어야 되죠. 동쪽으로는 음루, 서쪽으로는 선비, 북쪽으로는 약수가 있다. 뭐 나머지는 모르겠고 남쪽으로 고구려가 있다는 걸 통해서 부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구름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이 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하다. 제일 살기 좀 좋고 농사도 잘 된다라고 했죠. 토질은 오곡이 자라기 적당하지만 오간에 생산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체격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며 근엄 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기록은 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기록돼 있어요. 자, 부여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록들은 삼국지 위지 또는 위서, 동이전. 중국이 삼국시대가 있었던 시기가 있죠. 여러분 알아요? 위촉오. 위촉오. 이 세 개 중에서 위나라에 대한 기록 중에 그 나라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쓴 게 동이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 철기시대 여러 나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기록은 중국 측의 기록이라는 거고, 중국 사람들이 볼 때 부여는 농사가 잘 되니까 쳐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참 괜찮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 측의 어떤 포인트를 두고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부여 사람들은 안 쳐들어와 라고 하게 된 거죠. 이건 조금 이따가 우리 고구려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나라에는 임금이 있었다. 모두 6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했다. 자, 부여 같은 경우는 오부족 연맹체예요.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니까 자, 왕이 있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그러니까 마가, 우가, 구가, 저가 해서 가축의 이름을 붙인 명칭이 4개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6개가 있다는 건 이 사람들 밑에 있는 관직까지도 그렇게 본 거예요. 6가축의 이름을 가지고 정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대사, 대사자, 사자까지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하면 동물이니까 가축의 이름을 가지고 지었구나, 부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마가, 우가, 구가가 따로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죠. 그게 바로 사출도. 그러니까 각각 자기 지역을 따로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왕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일 뿐이고 각각 이 5명의 부족장인 거죠. 원래는 이 5명의 부족장이 각각 자기 지역을 따로따로 다스리고 있었고 전체의 대표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전쟁이 나면 제가들은 모두 전쟁에 참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여에서의 사회의 모습은 왕이 있고 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호민이 있고 하호가 있고 노비가 있어요. 지금 제가 쓴 거는 이 나라의 사회 모습이에요. 사회. 그러니까 사회 계급 말하자면, 자, 왕이나 가, 왕이나 마가우가 구가 저가, 그 다음에 호민은 상층 농민, 하호는 하층 농민, 그 다음 노비. 이렇게 이제 4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전쟁이 나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누구? 이렇게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 계층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위에 계층이 전쟁에 나가고, 하호 같은 경우는
양식을 져 나른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민. 그래서 지배층까지는 전쟁에 나간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옛 부여 풍속에는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국이 연글지 않으면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바꿔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고 했다. 자, 오부족 연맹체는 왕권이 미약하다. 그래서 왕을 쫓아내야 된다거나 죽여야 한다거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자, 그런데 그러면 고구려, 우리 이제 요 다음에 나올 고구려도 오부족 연맹체이지만 고구려에서는 왕을 죽여야 한다, 바꿔야 한다? 없어요. 그래서 자, 오부족 연맹체라고 하는 이 형태는 부여랑 고구려. 그런데 이 중에서 왕을 죽일 거야, 왕을 쫓아낼 거야는 부여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자, 오부족 연맹체는 왕권이 약해. 그런데 왕을 죽일 거야, 쫓아낼 거야, 그거는 어디에만 해당해? 부여에만 해당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오부족 연맹체는, 즉 연맹왕국은 왕권이 약하지만 왕을 죽일 거야, 이런 표현이 나온다? 부여구나. 알겠죠? 이건 부여에만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은력 정월의 대회를 열어. 자, 은력이 뭐냐면 은나라 달력. 그러니까 은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 달력을 가져다 썼는데 정월은 1월이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2월이지만 얘네 나라로 하면 1월이다. 이해돼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게 영고인데 영고는 몇 월? 12월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은력 정월이니까 은력 1월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대회를 열어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춤추는데 이를 영고라고 한다. 자, 영고. 부여의 제천 행사는 영고인데 12월이다. 자, 제천 행사라는 건 추수감사제니까 무조건 10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12월이야. 왜냐면 수렵사회의 전통이 남아있어서. 수렵사회의 전통이 남아있어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 흰옷을 숭상하며 흰 배로 만든 큰 솜에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하늘에 재를 올리고 소를 잡아 발굽을 보아 길흉을 점친다. 자, 이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우제전복이라고 하죠. 소를 죽여서 발굽을 가지고 점을 친다. 전쟁이 날 때. 그래서 그걸 바로 우제전복, 우제전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얼음을 넣어 장사 지낸다. 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여기 지금 밑줄은 안 쳐있지만 중요해. 여름에 장사 지낼 때 그 얼음 넣는 나라 어디야? 부여. 알겠죠? 얼음을 넣어 장사 지낸다. 그럼 부여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죽여 순장을 하는데 순장은 알죠? 여러분 높은 사람 죽으면 그 사람의 뭐 낮은 뭐 노비나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묻는데 많게는 한 100여 명에서 적게는 한 50여 명까지. 그러니까 큰 무덤이 하나 있으면 옆에 작은 무덤이 50개 아니면 많게는 100개. 다 순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산채로 묻거나 죽여서 묻거나. 그래서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런 걸 순장이라고 해요. 부여의 가장 대표적인 풍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순장 딱 나오면 아, 이거 부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장사를 후하게 지낸다. 장사를 후하게 지내는 걸 후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후장은 부여의 특징은 아니에요. 후장은 어느 나라나 다 후장이야. 요즘도 장사는 후하게 치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후장은 여기 이제 후장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지만 후장은 뭐 어느 나라나 다 있는 풍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볼게요. 형벌은 엄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제사를 몰수하며 그 집안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 자, 여기다 써볼까요? 부여의 법을 사조목이라고 그래요. 부여의 사조목. 그래서 첫 번째가 살인자는 사형, 가족은 노비. 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그래서 연저의 풍습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연저 알죠? 잘못하면 가족까지 처벌하는 거. 자, 두 번째,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변상한다. 자, 절도는 12배 배상이죠. 이거를 우리는 일책 12법. 일책 12법. 한 가지 잘못을 하면 12배로 배상. 자, 그 다음에 남녀간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질투하는 부인은 모두 죽였다. 자, 간음죄는 사형. 그 다음에 질투가 심한 부인도 사형. 그러니까 살인자 사형, 간음죄 사형, 바람피면 사형, 그
다음에 질투가 심한 부인, 사형. 그리고 한 가지 잘못을 하면 12배로 배상, 일책 11법. 이렇게 네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사조목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투기하는 것을 싫어해서 죽고 나서 시체를 남산에 버려 썩게 하고 친정집에서 시체를 가져가려면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질투가 심한 부인을 사형이라고 하는 건 부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는 뜻이니까 아마도 일부 다처일 것이다. 그리고 여자에 대한 처벌이 좀 심하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남성 중심 사회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흉노의 풍습이 있다. 자, 풍습 중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다 쓸까요?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책임지는 거, 남동생이 책임지는 거, 형사 취수의 풍습이 있다. 자, 그래서 부여의 풍습들 한번 쭉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건국설화로 넘어갈까요? 자, 시조 동명성왕이다. 자, 동명성왕, 고구려, 동명성왕, 추모왕, 주몽. 다 똑같은 표현이죠. 동명성왕, 동명왕, 추모왕, 주몽. 다 똑같아요. 주몽. 자, 주몽에 관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하백의 딸 유화가 엄마인 건 알죠? 그래서 엄마가 유화인데 이 유화 부인이 고구려 조상신 중에 한 명. 자, 유화 부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햇빛이 따라와 비추어가지고 피했으나 그로 인해 그녀는 잉태하였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내 아이가 껍데기를 깨고 나왔다. 자, 햇빛이 따라다니면서 잉태를 냈다는 건 조상은 하늘이란 얘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래에서 태어났다. 난생설화죠. 이거는 뭔가 이제 뭐 영웅적인 그런 내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조가 뭔가 좀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쭉 이어서 가볼까요? 자, 보시면은 활을 잘 쏘아서 주몽이라 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주몽을 어머니가 피신을 시키죠. 말하자면 너네 형들이 이제 너를 질투하니까 너는 도망을 가서 나라를 세워라. 그래서 주몽이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강을 건너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쯤 보면은 나는 천재의 아들이고 하백의 외손이다. 천재는 하늘이야, 하느님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하백이 물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신의 손자다, 외손자다. 그러면 이제 신의 자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뭘 알 수 있어요? 선민사상을 알 수 있지. 나는 그런 민족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 조상은 하늘이야.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리를 건넜대. 거기 보시면 뭐 물고기와 자라가 막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게 해줬다면서요. 그래서 나라를 세웠대. 그게 고구려래. 자, 그러면 처음 고구려를 세운 장소가 어디? 거기 보시면 졸본천이라고 나와 있죠. 자, 고구려 초기 수도는 어디? 졸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졸본천. 자, 그래서 고구려라 하였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건국설화가 나와 있고요. 자, 나머지 고구려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자, 고구려는 동쪽 천리밖에 있고 남쪽은 조선 예맥, 동쪽은 옥저. 동쪽에 옥저가 있다는 건 고구려란 얘기겠죠, 뭐. 그 다음에 북쪽은 부역. 자, 북쪽은 부여고 동쪽에는 옥저가 있으니까 가운데는 뭐가 있어? 고구려. 그래서 위치를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나라마다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태, 승, 사자, 조위, 선인 등이 있었다. 자,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오부족 연맹체예요. 고구려가 오부족 연맹체인데 이 오부족 연맹체 중에서 왕이 있고 그리고 대가들이 있죠. 이 대가들은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고추가라고 하는 벼슬은 왕이 나온 부족이거나 아니면 왕비가 나온 부족의 부족장을 높여 부르는 그런 표현이라서 고추가라는 표현이 있으면 고구려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왕이나 대가 밑에는 사자, 조위, 선인. 사자, 조위, 선인 등의 이런 벼슬들이 있었죠. 사자, 조위, 선인만 나와도 이거 고구려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의 물을 식수로 마셨고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어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가 부족해서 사람들은 성품이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 앞에 부여 사람들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체격이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며 근엄 후덕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괜찮다. 그런데 고구려는 뭐라고 써 있어요? 노략질하기를 좋아하고 막 싸납고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즉
이건 어느 측에서 기록한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기록하니까 부여는 오곡이 많이 열리는 평야지대니까 쳐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좋고, 자, 고구려는 얘네들은 골짜기가 있어, 밭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약탈을 해야 되니까 중국으로 맨날 쳐들어오니까 나쁜 놈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역사를 이제 주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대가, 여기서 아까 대가라고 했고요. 자, 여기로 다시 가보면, 보시면, 요 지금 제가 아까 썼던 왕이나 가나 호민이나 하우나 노비가 있다. 이거랑 똑같아요. 부여뿐만 아니라 고구려도 왕이나, 이제 여기는 대가겠죠? 왕이나 대가, 호민, 하우, 노비. 똑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가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네 번째 줄에 좌식자라고 써있죠? 그래서 여기선 좌식자라는 표현만 나와도, 고구려. 네, 좌식자가 나와. 좌식자가 무슨 뜻이냐면, 앉아서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호민 정도까지는 그냥 좌식자라고 보시면 돼요. 앉아서 먹는 사람. 그러니까 뭐겠어? 나 일 안 해? 가져다 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지배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식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기는 고구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볼게요.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 이름을 동맹이라 한다. 자, 뭐 여러분 다 알죠? 10월 동맹. 자, 그러면 제천 행사는 10월 동맹인데 이걸 어디서 해? 국동대혈에서. 거기 보시면 국동대혈에서 제사를 지낸다. 국내성 동쪽에 큰 동굴. 동굴이요, 동굴. 국내성 동쪽에 있는 큰 동굴에서 제사를 지내죠. 자, 그래서 국동대혈이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게요. 자, 혼인할 때는 미리 약속을 하고 신부집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이를 사위의 집, 다른 말로 서옥이라 한다. 자, 고구려의 결혼 풍습을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서옥제. 서옥제는 일종의 대릴사위제. 자, 봅시다. 해가 저물 무렵 신랑이 신부집 앞에 와서 이름을 밝힌 뒤에 신부와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한다. 이게 이제 결혼을 하게 해달라라고 청하는 거고요. 두세 번 거듭하면 신부 부모는 이제 거절을 몇 번 하다가 그때서야 사위 집에서 자도록 허락한다.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가지고 온 돈과 패백은 사위 집 곁에 쌓아둔다. 아들을 낳아 장성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간다. 자, 그러니까 한동안 처갓집에 살다가 애가 좀 자라지? 그러면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식구들을 싹 데리고. 그럼 이제 그 동안, 여기 이제 처갓집에서 사는 동안, 이 처갓집에서 서옥이라고 하는 사위의 집에서 살죠. 그럼 여기 사는 동안 이 처갓집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노동봉사혼 또는 봉사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뭔 말인지 알겠죠? 한동안 일해주고 이 집에 살다가 나중에 애가 좀 크면 데리고 자기 집으로 아예 식구들 싹 데리고 간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서옥제. 고구려의 가장 대표적인 결혼 풍습이 서옥제.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볼게요. 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논의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노비를 삼는다. 자, 고구려의 법도 굉장히 엄격해서 잘못을 하면 제가 회의에서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뭐가 없어? 감옥이 없대요. 감옥이 없는 이유는 다 죽여버려서. 그래서 감옥이 없다는 건 그만큼 법률이 엄격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세요. 장례를 후하게 치르고 금, 은, 재화를 무덤에 넣는 후장의 풍습이 있다. 그래서 고구려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옥저로 한번 가볼까요? 옥저. 자, 옥저 봅시다. 동옥조는 고구려의 개마대산 동쪽에 있다. 자, 고구려의 동쪽에 있다. 그러니까 옥저에 관한 설명이겠죠. 고구려의 동쪽에 있다. 동쪽은 넓은 바닷가에 접해 있다. 지형은 동북 방향은 좁고 서남 방향은 길어서 1000리 정도나 된다. 북쪽은 음루 부여, 남쪽은 예맥과 맞닿아 있다. 자, 두 번째, 대군장이 없으며. 자, 대군장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왕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우두멸격인 장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음락의 거수들, 장수들은 스스로 삼로를 한다. 자, 왕이 없고 뭐는 있어? 군장은 있다. 군장, 거수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군장은 있는데 이 군장의 명칭이 읍군, 삼로 또는 뭐 거수라고 해도 되고 읍군, 삼로.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압력으로 소금, 어물 등 해산물을 바쳐야 했다. 알죠? 고구려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 알죠? 자, 그리고 오곡이 잘 자라며 농사가 잘 된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의 성질은 질박하고 정직하며 굳세고 용감하다. 소나 말이 적고 창을 잘 다루며 보전. 보전이라는 건 보병전, 알죠? 보병전. 네,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거. 보병전을 잘한다. 이런 뜻이고, 음식, 주거, 예복, 예절은 고구려와 비슷하죠? 자, 그리고 혼인풍속으로 갈까요? 자, 혼인풍속은 여자 나이 10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는다. 성인이 되면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이때 여자의 집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돈이 지불되면 다시 사위의 집으로 돌려보낸다. 즉 사위의 집에서 여자 집으로 돈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매매혼에 해당하는데 자 10살쯤 여자 집으로 아예 들어가서 같이 살다가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민, 며느리제, 민, 어린 며느리, 10살쯤 되는 어린 며느리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제 일도 시키고 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여자 집에서 돈을 요구하면 돈을 보내요. 그래서 일종의 매매혼에 해당한다. 자, 이 철기시대 여러 나라 중에 매매혼에 해당하는 건 옥저만 해당한다라는 거. 서옥제는 아니고 이제 민며느리제만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장사 지낼 적에 나무 곽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척이나 되며 한쪽 머리를 열어놓아 문을 만든다. 가죽이면 가매장을 했다가 살과 가죽과 살이 썩으면 뼈를 취하여 커다란 목곽 가운데에 넣는다. 자, 이거를 가족 공동묘 또는 골장제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목곽, 석곽 아니고 목곽. 실제로 시험에 석곽이라고 나왔다가 틀렸었어요. 알겠죠? 석곽 아니고 목곽. 나무상자. 자, 그 다음에 온 집안 식구를 하나의 곽 속에 넣어둔다. 이게 이제 가족 공동묘라는 뜻이고 죽은 사람의 숫자대로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나무의 모양을 새긴다. 이거는 이제 인형 같은 걸 매달아 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채 쌀을 담아 문 곁에 엮어 매단다. 즉 죽은 자의 식량을 매달아 놓는다라는 뜻이어서 사후세계를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이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게요. 나라가 작고 큰 나라 사이에서 궁핍하여 마침내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자, 옥저 정복. 어느 왕이냐면 태조왕. 고구려 태조왕이죠. 자, 고구려 태조왕에게 복속됐다. 자, 그 다음에 그 나라 사람 중에 대인을 두고 사자로 삼아 토착 거수와 함께 통치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부여의 토착, 아니 부여란다. 옥저의 토착민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했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서 뭐 조세를 총괄 수납하게 했고 천리나 되는 거리를 지어 나르게 했다. 자, 미인을 보내서 종이나 첩으로 삼았다. 노복과 같았다. 노복은 노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비처럼 여자들을 데려갔었다. 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옥저. 옥저에 대해서는 시험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제일 많이 나오는 풍습이 이거잖아요. 민며느리제랑 가족공동묘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이 사료가 가장 많이 언급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동해로 갈까요? 자, 얘는 남쪽으로는 진안,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저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아 있다. 자, 남쪽으로는 진안이 있고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저가 있다. 그럼 가운데 딱 동해가 있는 거지 뭐. 그래서 동해를 설명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줄에 대군장이 없고. 자, 여러분 대군장이 없고 라고 하는 표현에서 역시 여기서 대군장은 군장이 아니고요. 왕이에요, 왕. 그래서 대군장이 없다고? 아, 왕이 없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왕이 없으면 무슨 국가? 군장국가. 여기서는 군장국가고 군장의 명칭이 후, up군, 삼노. 그래서 만약에 후라는 표현이 나온다. 후도 군장의 명칭이죠. 후가 나오면 아, 이건 동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옥저와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예의 풍속은 산천을 중시하여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소나 말로 변상하게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뭘 알 수 있다? 책화. 책화라고 하는 풍습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책화의 풍습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족외혼.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족외혼의 풍습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볼게요. 꺼리는 것이 많아서 병을 앓거나 사람이 죽으면 옛집을 버리고 또다시 새 집을 지어 산다. 호랑이를 신으로 여긴다. 호랑이가 범이죠, 범. 그래서 범을 신으로 삼는다. 라고 하는 것도 동해의 풍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해마다 10월에 제천 행사를 밤낮으로 음주가무, 가무 음주를 하니 무천이라 한다. 그래서 음주가무를 즐긴다. 무천. 자, 제천 행사 무천 역시 10월 무천이죠. 자, 그 다음에 삼배가 나며 누에를 쳐서 옷감을 만든다. 즉 방직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방직 기술이 발달했구나. 자, 새벽에 별자리 움직임을 관찰해서 그의 풍경을 미리 안다. 주옥은 봄을 여기지 않는다. 단궁, 바하막, 관어피가 산출된다. 이거 특산물인 거 알죠? 그래서 부여의 특산물은 단과반. 아시죠, 여러분? 부여의 특산물은 단궁, 과하마, 반어피. 그래서 단과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동해 한번 살펴봤고 사만 볼까요? 사만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사만. 자, 하는 대방의 남쪽에 있다.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경계로 한계로 하고 남쪽은 외와 접경하니 면적이 사방 4,000리쯤 된다. 한에는 세 종족이 있으니 하나는 마한, 둘째는 진한, 셋째는 변한이다. 진한은 옛 진국이다.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마한, 그 다음에 여기가 변한, 여기가 진한. 그래서 위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나라마다 각각 우두머리가 있어 세력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 신지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라고 한다. 그 신을 몹시 믿기 때문에 고을마다 한 사람씩 뽑아 세워서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주관하게 한다. 즉,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재정 분리 사회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건 군장이 하는데 요 군장은 다시 대군장과 소군장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대군장은 신지, 견지, 그리고 소군장은 불의, 읍차. 그래서 이제 거기 사료에는 신지와 읍차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제사는 누가 하냐? 제사는 제사장이 하지. 그래서 그 제사장의 명칭이 천군이에요. 천군. 자, 그래서 천군이라 불린다. 자, 이들은 각각 벼룹이 있는데 소도라고 한다. 자, 소도를 관장한다. 아시죠? 소도라고 하는 건 신성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지역을 관장한다. 자,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기는데 여기 이제 신성 지역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종교시설 같은 거라고 했죠. 종교시설 같은 거다. 자, 그래서 사방에서 도망온 사람들은 모두 여기서 돌아가지 않았다. 즉, 잡아갈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이다. 자, 여기서 시험은 제사장은 천군, 소도 관리, 그 다음에 신지, 읍차. 그래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 자, 그러면 재정일치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뭐였어요, 앞에서? 그거는 당군한검. 네, 당군한검은 재정일치. 그 다음에 여기 뭐 신지, 그 다음에 뭐 천군 이런 거 나오면 아, 이건 재정분리. 재정분리사회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변환에서는 철이만이 생산된다. 자, 마한, 변환, 진한 중에 변환에서는 철이만이 생산되는데 한 외인들이 와서 사간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철로 이루어져 마치 중국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철을 약간 이렇게 돈 모양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화폐처럼 사용했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낭랑과 대방 두 군에도 공급하였다. 아직까지는 한 군현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천 5개의 초가를 짓고 실내에 토시를 짓는데 형상이 마치 무덤과 같다. 자, 마한에서의 뭐 풍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마한의 독특한 어떤 또 문화가 뭐가 있냐면 토실. 토실은 다른 말로 반음집이에요. 자, 그리고 주구묘가 있어요. 주구묘라고 하는 건 이제 널무덤,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봅시다. 자, 형상은 마치 무덤과 같았으며 토실 말하는 거예요. 그 문은 윗부분에 있다. 자, 온 집안 식구가 그 속에 함께 살며 장유와 남녀 구분이 없다. 장내에는 관은 있지만 곽은 사용하지 않는다. 소나 말을 탈 줄 모르기 때문에 장내용으로 모두 써버린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사만이구나.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거 볼게요. 사람들의 성질은 굳세고 용감하다. 머리칼을 틀어먹고 상투를 드러내었는데 마치 날카로운 변기와 같다.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돌로 머리를 납작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난 사람의 머리는 모두 납작하다. 자, 변한과 진한의 풍습 중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편두. 금방 머리를 납작하게 한다라고 나왔죠? 요거를 편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편두의 풍습이 있고, 자, 외와 가까운 지역이므로 남녀가 문신을 하기도 한다. 문신. 그래서 편두와 문신의 풍습은 변한, 진한. 그리고 토실이나 죽으면은 마한의 풍습이죠. 자, 그 다음에 뭐 보전을 잘하며 병장기는 마한과 같다. 뭐 등등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해마다 5월에 씨를 뿌리고 나서 귀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밤낮을 쉬지 않고 노래하며 춤추고 술 마시고 논다. 10월에 한 번 더 한다. 자, 제천 행사는 5월 술인 날, 10월 계절제. 자, 저는 이렇게 썼지만 그냥 5월째, 10월째 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그냥 2번 하는구나, 5월, 10월에.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술인 날, 계절때 따로 안 해도 되고 그냥 5월째, 10월째. 이렇게 2번 하는 거는 3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철기시대 여러 나라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고대 국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